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소송의 주체와 소송 행위 중, 먼저 이제 소송 행위와 소송 조건에 관련된 부분 오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행위와 소송 조건에 관련된 걸 주로 이제 1차 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으로 넘어가서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의 어떤 개시와 관련된 문제들, 수사 개시 원인이 되는 수사의 단서와 관련돼 가지고, 고소 정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소송 행위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소송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소송 행위란 형사 절차, 여기서 이제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공판, 집행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어떤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송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송 행위는 이 앞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절차 유지 원칙이 적용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소송 행위가 만약에 하자가 있었다.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우리가 소송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소송 행위에 하자가 있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사법 공법이 아닌 사법 분야에서 법률 행위를 정하면 그건 무효가 될 거예요. 근데 소송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바로 사법행위 법률행위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소송 절차를 유지하는 거, 그게 절차 유지의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형사 절차를 조성하는 개개 행위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소송 행위라 그러는데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된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절차 유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교재들에 보면은 이 소송 행위에 대해서 종류별로 뭐 목적에 의한 분류 말고 여러 가지 분류들을 나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목적에 의한 분류 이 정도만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행위를 이 정도로 소송 행위를 나눌 때 실체형 성행위와 절차형 성행위 정도로만 나눠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목적에 의한 분류 보면 실체 형성 행위가 있고 절차 형성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 형성 행위는 우리가 그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을 이미 앞 시간에 배웠죠. 앞에 부분 배웠는데 실체면의 형성, 즉 피고 사건에 대한 법관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송 행위다. 그 피고 사건에 대한 법관의 심증 형성이라는 건 곧 유무죄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법관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송행위, 그런 걸 우리가 실체 형성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뭐 증거 조사, 그다음에 이제 뭐 논고,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고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에 관련된 심증 형성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소송 행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절차 형성 행위는 즉 절차의 진행과 절차의 진행 자체와 관련된 소송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뭐 상소 제기, 공판기일 지정, 소환, 실체 판결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차 형성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실체 형성 행위와 절차 형성 행위 정도로만 소송 행위를 구별해 두면은 이 구별이 뒤에 가서 이제 어떤 실익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제 바로 소송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 행위의 의의와 종류를 본다음에 소송 행위의 방식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송 행위의 방식을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먼저 소송 행위에는 어떤 일반적 요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소송 행위의 일반적 요소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소송 행위의 일반적 요소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책의 저자이신 이주원 교수님은 뭐 판사 출신이고 그러시니까 뭐 다 알겠지 하고 이제 그 방식과 소송행위 여기 보면 방식과 소송행위 일시 정도만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학부 학생들이나 뭐 로스쿨 학생들이 듣기에는 뭐 어떻든 간에 처음 듣는 학생이라면은 소송행위는 일반적 요소로서 보통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는 것처럼 소송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청되므로 정형이 합치돼야 돼요. 딱 법에 규정된 어떤 그 형태에 딱 합치되게끔 소송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소송행위의 정형은 개개의 소송행위마다 다릅니다. 개개의 소송행위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행위가 갖춰야 되는 일반적 요소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주체, 어떤 내용, 그다음에 어떤 방식에 의한 경우, 그다음에 일시와 장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 요소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민청을 공부했다면은 민법에서도 우리가 법률행위의 요소가 있잖아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소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뭐 당사자는 뭐 행위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져야 되고, 법률행위는 뭐 법률행위 목적이 정당하고 타당하고, 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데, 소송행위도 뭐 성립 요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소송행위도 일반적 요소로서 이런 네 가지 정도는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소송행위의 적격, 대리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행위 대리는 형사정법 26조부터 29조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소송행위의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소송행위자가 그 어떤 당사자 능력하고 그다음에 소송 행위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소송 행위의 내용 관련돼 가지고는 소송 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부관에 친하지 않은 행위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교재에 설명하고는 소송 행위는 어떤 방식에 한다. 구두 방식에 아니면 서면 방식에 아니면 둘 다 한다 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시와 장소 중에서 일시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소송행위의 장소는 공판기일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물 내에 있는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하는데, 뭐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도 개정할 수 있다, 뭐 하는 요 정도의 규정들만 보시면서, 우리 교재에 그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소송행위 방식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소송행위 일반적 요소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요 방식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송행위와 방식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있어요. 즉, 구두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송행위를 어떤 뭐 실체 형성, 형사 절차의 어떤 그 실체 형성을 위해서 하는 소송행위를 구술로 하는 방식이고, 서면주의는 서면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구두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소송행위를 나눌 때 소송행위는 실체 형성 행위와 그다음에 절차 형성 행위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구술로 하는 것은 실체 형성 행위의 원칙적 방법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절차 형성 행위의 원칙적 방법이다. 즉 실체 형성은 법관의 어떤 그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즉 피고 사건에 대해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송 행위를 할 때 구술로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진술 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구술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절차 형성 행위는 좀 확실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형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서면으로 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송 행위의 방식 관련돼 가지고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 그래 가지고, 주로 이 구두주의는 앞에서 봤지만 실체 형성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랬죠. 그 실체 형성 행위는 피고 사건에 관련된 법관의 어떤 유죄 심승, 어떤 그 심증 형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체 형성 행위는 피고인의 진술,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증인의 증언, 증거 조사, 논고,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런 것들은 다 구두주의가 적용돼요. 그러나 이런 실체 형성 행위 이외에도 소송 지휘와 관련된 판결의 선고, 그다음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결정, 명령,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두주의에 의한다. 그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서면주의는 이제 절차 형성행위, 어떤 형식적 절차 정형성을 중시하는 절차 형성행위에는 꼭 서면주의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소지기겠죠. 그다음에 상소제기, 그다음에 공판기일의 지정, 어떤 피고인의 누구의 소환, 뭐 실체 판결, 이런 것들은 다 서면주의가 적용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두 또는 서면이 둘 다 가능한 건 뭐냐? 이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가능한 것은 고소나 고발 및 그 취소. 이거는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공소의 취소도 우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소의 제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소의 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데, 그 공소를 취소하는 거는 법정에서 구두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나 서면으로 다 가능하다. 상수의 폭의 취하 등도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구두주의, 서면주의에 관한 규정, 어떤 이런 구두주의나 서면주의에 관한 규정이 효력 규정일 때, 효력 규정일 때는 어떻게 한다? 위반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돼 가지고 훈시 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하더라도 크게 무효가 되지 않지만은 효력 규정일 때는 당연히 위반한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두주의와 그 서면주의를 봤고, 다음으로는 소송 행위의 방식 관련돼 가지고 소송 서류에 관련된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행위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송 행위 방식은 소송 서류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소송 서류가 뭐냐 그랬을 때 특정한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한 소송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죠.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우리가 소송 서류라고 그래요. 자, 이 소송 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사항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서류는 기본적으로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소 제기 전이 아니라 공판의 개정 전에는 우리가 그 비공개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소송 서류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사기관에 수사해가지고 공소 제기하면은 공소 제기 후에 어떤 재판이 열리고 공판이 열리고 공판에서 어떤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관련 일체 서류를 다 소송 서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송 서류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의사표시적 문서와 보고적 문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성질에 따른 분류라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의사표시적 문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내용을 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에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데, 그 의사표시는 어떤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내용을 하는 문서, 그런 걸 우리가 의사표시적 문서라고 합니다. 즉 공소장은 뭐요? 검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고소장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고발장 일반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상소장 피고인의 아니면 검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변호인 선계도 그렇다. 자, 이런 의사표시적 문서는 당해 사건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고적 문서는 뭐냐? 법원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정한 사실의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판조서, 검정조서 또는 각종 신문조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서들, 여기서 조서, 검증조서, 그다음에 각종 신문조서가 있는데, 이러한 조서들은 일정한 요건 하에, 여기서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데, 일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판조서, 검증서, 각종 신문조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는 얘네들은 다 전문 증거인데, 나중에 보면은 전문 증거는 원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문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걸 내가 얘기한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거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전문 증거도 예외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증거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방식으로 예외적 요건들을 갖추면 인정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전문 증거의 예외와 관련된 것이 이 일정한 요건이라고 311조부터 312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적 문서는 이런 전문 증거의 예외 법칙에 관련된 요건들을 갖춘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근데 의사표시적 문서는 증거 능력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이 각종 조서라는데, 그럼 조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 공판 조서가 바로 나오고 조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역시 이주영 교수님은 너무 전문가시라 가지고 뭐 학생들이 다 알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공판 조서 전에 조서가 무엇인지 먼저 좀 알고 가야 겠죠. 그러니까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고적 문서 가운데 일정한 절차라든가 일정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된 공권적 문서다. 뭐 공판조서라든가 진술조서, 압수수색 검증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서라고 하는데, 조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일정한 절차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공권적 문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이런 조서들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법조문에 쭉 규정이 있어요. 법조문에 보면은 48조의 조서의 작성 방법 보면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용인 또는 번영인을 신문한 때, 자, 어떤 사람들을 신문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해요.
즉 어떤 그 피고인 피의자 할 때는 법원 사무관이 작성하고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된다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진술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번역인데 선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 같은 것들을 기재합니다. 자,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되고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변경, 청구를 할 때는 진술 내용을 조서에 그 진술 내용 어떤 변경을 요구한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진술할 때 그 진술 요지를 기재해야 돼 역시요. 그다음에 이제 5항의 경우 이의 제기했을 때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 후에 서명 날인하게 해야 됩니다. 단 진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서 이게 공판 조서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든 압수수색 조서든 압수수색 뭐 검증 조서든 간인 후에 서명 날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공판 조서는 법원에서의 법원 사무관이 작성하는 조서예요. 공판 관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48조의 7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7조에 적용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인이나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판조에서는 예외가 된다. 그것은 예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증 등의 조서 그래가지고 뭐 검증 압수수색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데 검증 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압수 조서에는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그다음에 각종 조서의 기재 요건을 전 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 기명 날인하여 서명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할 때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그래가지고 이 조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조문으로 48조, 49조, 50조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조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는 공판 조서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공판 조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 즉 공판 조서는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 재판이 열리는 날이죠.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요. 소송 절차가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가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고 재판장이 기명 날인한 조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판 조서는 나중에 보면 증거 능력이 그냥 인정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공판 조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 기일에 관련돼 가지고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고 재판장이 기명 날인한 조서다. 그럼 이런 공판 조서에는 그 어떤 것들을 기재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 여기 보면 51조 그 1항에 보면은 법원 사무관 등이 뭐 작성한 주체가 누구다? 작성 주체는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했어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의 주체겠죠, 이 사람이. 작성의 주체고 나중에 재판장은 기명 날인만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원 사무관들은 어떤 것들을 공판 조서에 적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쭉 보는 것처럼 뭐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그다음에 법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중요한 건 이제 피고인의 출석 여부죠. 뭐 검사는 당연히 출석하기 때문에 재판장과 피고인의 출석 여부. 그다음에 이제 뭐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때는 그 이유. 공소 사실의 진술 또는 그걸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험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주는 사실과 진술한 사실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판 조서에 쭉 작성한다는 겁니다. 누가? 법원 사무관이.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지만 공판 조서 작성상의 특례를 가지고 아까 조서는 이 48조 여기 뭐야? 48조 3항과 48조 7항이라는데 여기 보면 48조 아까 나온 것처럼 48조 3항 48조 3항과 48조 7항 있죠. 열람하게 하고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간인하고 서명 날인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조서 작성의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공판 조서 및
공판 기일 외의 증인 신문 조서. 그러니까 여기 공판 조서와 공판 기일 외의 증인 신문 조서. 이건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48조 3항 내지 7항의 규정, 즉 진술자의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 즉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판조서 작성상에 어떤 간인이나 서명 날인 등을 하지 않는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공판조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누가 정리한다? 아까 보면 법원사무관이 정리한다 그랬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로 신속히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회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다음 회 요번 공판기일에 이 끝나면 바로 정리해야 되고, 다음 해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다는 겁니다. 지난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하고,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 조서에 의하지 않고 그냥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합니다. 이렇게 사망처럼 검사, 피고인 변경을 청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나중에 인정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잘못 기재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잘못 기재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바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다. 공판조서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돼 가지고 공판조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정리된 공판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못 읽게 되면은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 이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중요한 건 뭐다? 공판조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55조의 55조의 3항을 보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판결로 하나인데,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 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 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55조 1항 소정에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등사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그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좀 열람 등사 청구를 했는데 그 공판기일 전에 공판기일 전 등 차회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 전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변론 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 등사했다면은 뭐 유죄 증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공판조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런 공판조서는 어떻게 한댔어요? 공판조서의 증명력 그래가지고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작성된 거는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막 그것으로 바로 그냥 증명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판조서는 작성 방식 위반하면 뭐야? 이런 조서는 바로 작성 방식 위반되면 원칙적 무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송 서류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서와 공판조서를 받고, 그럼 이제 송달이라고 행위의 방식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두주의, 서면주의,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소송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송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사자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겁니다. 자, 이런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것, 이게 송달이다. 근데 송달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보면은 65조에 서류의 송달에 형사소송법 65조입니다.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송달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에 대한 송달 관련돼 가지고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사 자체한테 주는 것이나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면 그걸로 송달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데 내용을 알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 송달의 방법은 결국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검사에 대한 송달, 당사 중에 한 명인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는 것으로서 송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나오는 우리 송달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에 관련된 것이다. 자, 원칙은 뭐다? 교부 송달이 원칙이에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민사송법이 이렇게 교부 송달의 원칙적 방법이기 때문에 교부 송달이 형사송법에도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제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민사송법에는 뭐 보충 송달이라든가 유치 송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송법에는 이런 것들 다 보충 송달이라든가 아니 유치 송달도 다 인정되고 그다음에 등기 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도 인정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시 송달도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송달은 그 어떤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건데 이 송달 영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원칙이에요. 즉, 송달을 받을 자, 즉 어떤 소송 서류의 내용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서 하는 건 원칙입니다. 근데 형사송법은 송달 영수인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 피고인, 대리인, 변호자,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 자 그때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에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한다.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송달 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답니다. 그 다음에 송달 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신급법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자, 근데 이런 사망의 규정, 송달 영수인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에다 하는 건데, 주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송달 받을 자가 어떤 법원 소재지에 없다면은 송달 영수인을 갖다 둘 수 있는데, 이 전 사망의 규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항에서 신체 구속을 당한 자란 그 사건에 의해서 구속된 자를 말하고 사건에서 구속된 자에 대해서는 누구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한테 한다는 거죠. 송달 영수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송달 영수인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송달은 이제 피고인에 대한 송달 중에서 송달 영수인 제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피고인이 이제 어떤 재감자일 경우는 어떡하냐. 여기 재감자라는 거는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요 법 판결문을 보시면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 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중요한 건 누구다?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 관서의 장. 즉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송달을 하려면 구치소장, 교도소장 아니면 경찰서장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즉 이 장에게 각 장에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 한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밑에 보는 것처럼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자, 항소심 법원이 구치소로 소송 기록 접수를 통달하면서 자, 그 어떤 항고인인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뭐 항소하였다는 거죠. 1심 판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항소했는데 이제 구속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항소심 법원이 구치소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통달하면서 통달 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기원이 이를 수용한 사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구치소 장한테 해야 되는데 구치소 장한테 하지 않고 재항고인한테 직접 했다는 거죠. 이런 사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 뭐 구치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해야 되는데
장행위만 하면은 실제로 장이 이 장이 어, 피의자 아니면 피의자 아니라 실제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하다 보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이 어떤 제감자에게 실제로 송달 아니면 전달하였는지 전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장한테 하면은 송달이 된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재감자들한테 줬는지는 뭐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수감되기 전 어떤 이제 이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 종전의 주소 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자, 원래 지금 현재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수감됐어요. 자, 수감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송달을 할 때는 그 기관 장한테 해야 되는데 수감되기 전에 종전 거소 주소에 했다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소 거소에 송달하였고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송달 명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의 송달 서류가 송달 명인의 종전 주소 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 효력의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그다음에 송달된 시각의 선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날 하루에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송달된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먼저 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선호 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명백하지 않다면 그때는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2017년도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해야 할 자가 그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는 도달된 때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 송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의 재량이지만은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처럼 현재 피고인의 주소, 사무소, 아니면 현재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이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경우, 이건 외국에 있는 경우겠죠. 그럴 때는 공시송달로 한다. 그 공시송달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 관련돼 가지고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공시해요. 최초의 공시송달은 그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2회 이후에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하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 자, 알 수 없는 때만 하는 거고 기록상 나타나 있을 때는 어떡하냐? 그 기록지에다가 기록상 나타나 있는 곳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상 나타나 있는 곳에 했더니만 이렇게 이 사례를 보면 우편 집배원 작성에 주소 불명을 이유로 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의 송달 불능 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소 불명을 이유로 송달 불능이라고 한 장소가 제1심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소지이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라면 위 송달 보고서는 불능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송달 불능 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음은 형사형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경우는 기록을 확인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 우편 집배부에 우편 그 집배원의 송달 불능 보고서만 가지고 알 수 없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 조치가 형사형법 63조 1항 제 365조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항소한 피고인이 거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피고인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로 연락해가지고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알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송행위의 방식으로 송달을 받고 다음으로 이제 소송행위의 일식을 가지고 기간과 기일을 보는데 여기 뭐 기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된 날이죠. 뭐 특정된 때, 뭐 시간이나 날짜로 결정된 거고 기간이란 건 시기와 종기에 의하여 구획된 시간의 길이다. 뭐 기일과 기간은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에는 시기가 종기가 있는 기간은 행위 기간과 불행위 기간이 있어요. 행위 기간은 적법한 소송 행위가 가능한 일정한 기간. 이걸 우리가 행위 기간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고소 기간이라든가 상소 기간 이런 거죠. 근데 불행위 기간은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일정한 기간. 즉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 기간. 뭐 이런 것들은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다. 그다음에 이제 법정 기간과 재정 기간이죠. 법정 기간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기간. 재정 기간은 법원의 재판에 정해지는 기간을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불변 기간과 훈시 기간이 있는데 불변 기간은 불변 기간 또는 효력 기간. 이 효력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경과 후에 행한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된다. 즉 기간 경과 후에 행한 소송 행위는 무효로 되는 경우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소 기간, 재정 신청 기간 같은 거죠. 이제 훈시 기간은 여기 뭐 효력 기간은 그렇고 훈시 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 행위를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뭐 그 정도 판결 선고 기간이라든가 검사의 사건 처리 기간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됐고 기간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뭐 법정 기간에 있는데 어, 법정 기간은 소송 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의 정도에 따라 대법원의 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법정 기간 있죠. 여기 보면 법정 기간이란 거 딱 정해져 있는 법정 기간인데 뭐 구속 기간 아니면 상소 제기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간은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 기간의 연장은 행위 기간, 불행위가 아니라 행위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뭐 즉시항고의 제출 기간, 그다음에 상고 기간,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등은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연장의 방법 관련돼 가지고는 뭐 대법원 규칙에 자세히 있는데 뭐 200km마다 1일씩 뭐 연장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에 뭐 우리가 이제 기간의 의의와 종류 받고 그다음에 기간의 계산은 뭐 시로 계산하는 건 즉시부터 계산하고 시로 계산하는 건 즉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일, 월, 연으로 하는 거는 초일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이제 시효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게 단위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산정한다. 그다음에 뭐 연월로 정한 기간 연월 단위로 계산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다만 했죠. 항상 다만은 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시효와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와 구속 기간은 예외를 한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도 산입한다는 거죠. 기간에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간의 계산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소송 행위에 대해서 소송 행위 일반적 요건들을 봤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형사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능력들이라기보다는 형사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그 소송 내용들을 알리는 것 소송 내용 말이 끊기는데 기본적으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다. 말이 헷갈렸는데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형사 절차에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들을 우리가
소송행위라 그러는데, 그런 소송행위는 일반적 요건으로 어떤 뭐 당사자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에 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일과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들 이제 소송행위 관련된 일반적 성립 요건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소송행위가의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소송행위 해석 그래가지고 소송행위의 표시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객관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 각각 소송행위는 어떤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송행위를 표시하는데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가 소송행위 해석이라는데, 그런 소송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소송행위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떤 소송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가 없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에 대한 평가 내지 아니면 소송법적 효과의 인정 여부의 문제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뭐 소송행위 가치 판단은 성립, 불성립. 그다음에 이제 불성립 관련돼 가지고는 불성립했다. 성립했다 이거고, 성립했다면은 과연 유효냐 무효냐, 아니면 성립했다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되고, 소송행위에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소송행위의 가치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유형 관련돼 가지고 소송행위 가치 판단 유형 첫 번째는 성립과 불성립이에요. 자, 소송행위가 본질적 개념 요소. 여기서는 소송행위가 갖는 본질적 개념 요소라는 건 소송행위 자체가 어떤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여 있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자, 결국 이런 형식과 외관을 구비했으면 성립하는 거고, 이런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지 못했다, 본질적 개념 요소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불성립한다는 거예요. 즉 존부의 문제라는데, 여기서 보면 성립했다면 뭐요? 일단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 그러면 그것이 유효이면 좋겠지만 무효일지라도 뭐요?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제기가 어떤 무효일지라도 그 공소제기 자체는 공소시효의 정지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립됐다면 무효일지라도 방치할 수 없고 법원은 유무효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효인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는 하자의 취유 문제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송행위가 불성립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시 또는 망치해야 되고 하자의 취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송행위 성립과 성립 불성립 관련돼 가지고 판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처럼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송행위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충족하기 위한 본질적 개념 요소를 구비해야 된다. 근데 대표적인 게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는 공소장에 제출해야 돼요.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장 제출은 기본적으로 공소장은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이 없는 경우는 공소제기가 아예 성립이 안 됐다는, 불성립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법원이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했어요. 근데 경찰서장, 그럼 이제 기각했으니까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는데, 그럼 검사가 이제 이걸 그 공소제기 해야 되겠죠. 근데 검사가 이를 직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해 가지고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 공소제기를 안 하고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해 버렸어요. 근데 이건 결국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를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이 없는 이상 이런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소제기가 성립된 것은 아니다, 불성립됐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소송행위에 요구되는 이런 하자의 취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것처럼 본질적 개념 요소로서 그런 본질적 개념 요소가 결여되어 가지고 소송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취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추후에 당의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송행위가 불성립됐는데 나중에 당의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 공소장 제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 개성이 발생한 상태.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검사가 공소제기 없이 소장 소송 기록을 법원에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소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소환을 했는데 피고인이 소환되고 하는 등의 어떤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했다는 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검사가 약식명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의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1심 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판례이기 때문에 요 2003년도 판례 잘 봐두시고 그 다음 판례 보면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에서 이를 적법한 공소 제기로 볼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송행위 관련돼 가지고 뭐 이 정도 내용 볼 것 같고 소송행위의 어떤 그 이제 성립과 불성립의 문제를 떠나서 그럼 성립했다면 이제 유효 무효를 따져야 돼요. 여기처럼 소송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본래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효력의 유무 문제가 유효 무효라는 겁니다. 뭐 무효인 소송행위는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그와 다른 소송법적 효과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무효인 공소제기는 실체 심판을 받을 효력은 없다. 그렇지만 공소시 후의 정지의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무효인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지만 공소시 후는 정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에 관한 이제 무효 문제가 나는데 의사표시 하자와 무효 여부예요. 자 여기처럼 착오나 사기, 강박 등과 같은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체 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다 유효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착오, 사기, 강박 등과 같은 의사표시 하자는 뭐요? 의사표시 하자는 실체 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는 그럼 절차 형성 행위 어떻게 하느냐? 절차 형성 행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 관련돼 가지고 그 여기 보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런 하자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의사표시 하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하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체 형성 행위는 실체의 어떤 그 유무를 따지는 거지 그 의사표시의 어떤 뭐 진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 형성 행위에 영향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절차 형성 행위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절차 형성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 가지고 이 착오에 의한 소송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련돼 가지고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셋째, 그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재의 정의에 반한다고 하는 것 등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본 것처럼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일단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교도관의 말과 공판 출정 교도관의 그 판결 선고 결과 보고서의 기재를 믿은 나머지 착오에 빠져 판결 등본이 송달되기도 전에 기다리지 않고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자, 자기가 착오로 상고를 취하했죠. 그렇다면 위 보호감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상고 취하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요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교도관들의 말을 성급하게 잘못 믿었다는 거죠. 그것들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효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거는 이제 하자 표시와 무효의 여부인데 이 무효는 치유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좀 무효의 치유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행위가 행위 시에는 무효였지만 소송행위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유효로 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무효의 치유라고 그래요. 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당사자가 상당한 시기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소장 부본 송달의 하자, 공판기일 지정의 하자, 제1회 공판기일 위의견의 하자 등은 치유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좀 더 나가서 증인신문 절차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아니한 하자 이런 것들도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문권의 포기에 의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좀 판례는 이제 굉장히 뭐 무효의 치유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효의 치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송행위 추안이 있게 되는데, 소송행위 추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그 요건을 흠결해가지고 무효인 소송행위에 대해 추후 보완하여 소송행위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소송행위의 추안입니다. 근데 뭐 일부 교재를 보면은 이 소송행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간이 지나서 한 것을 뭐 인정할 것이냐는데, 그 기간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인 소송행위, 기간 여부로 떠나가지고 무효인 소송행위에 대해서 그 추후의 보완에 의하여 소송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추안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공소장의 추안, 고소의 추안,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선임의 추안 여부, 이런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데, 먼저 공소장과 관련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어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 고소장의 추안 인정된다는 겁니다. 공소제기가 그러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즉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었는데 피해자 고소 없이 기소됐어요. 근데 나중에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된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면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공소장은 추안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소의 추안 여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 고소의 어떤 추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강간죄에서 강간죄가 옛날에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죠. 이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의 추안,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소송 조건의 추안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변호인 선임의 추안 여부를 보시면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서만 제출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자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 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재판 청구서로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변호인 명의로 위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면은 그건 적법하고 유효한 정식재판 청구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것처럼 이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제출하는 거다. 왜 여기는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됐냐 관련돼 가지고 이 변호사가 이제 뭐 사본을 제출했는데 그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돼 가지고 제출했더라도 원본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그 정식 재판 청구 기간 후에 제출한 거는 원본 선임서를 정식 재판 청구 기간 후에 제출한 거는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는 우리가 소송행위의 유무였어요. 소송행위의 유무는 소송이 성립됐을 때의 문제인데, 소송행위 적법 부적법도 역시 성립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의 문제로서 소송행위 유무효와 동일해요. 성립 이후의 문제라는 점에서. 근데 이제 둘 다 소송행위 성립 이후의 문제다. 성립 이후의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효 무효는 뭐예요? 소송행위의 그 본래적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면, 적법 부적법은 소송행위의 요건과 방식에 관련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행위가 적법 부적법이라 했을 때 그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그런 소송행위는 부적법하고 여기 부적법하다는 거죠. 부적법하고 무효예요. 근데 단순히 훈시 규정만을 위반한 소송행위다. 그러면 훈시 규정을 위반하는 건 적법하지 않겠죠. 부적법하지만 유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과멸할 건 없는 법원에 의한 소송행위 같은 경우는 부적법하지만은 뭐 유효할 수도 있다.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관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의사표시 내용이 정당한가의 문제다. 즉 어떤 이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원이 볼 때 이유가 있음의 경우는 어떤다? 인용하고, 이유가 없으면 그냥 기각 재판을 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소송 행위를 본 거고, 이제는 소송의 조건을 봐야 되는데, 소송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전체로서 형사소송이 적법하게 성립, 유지, 존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당사자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요. 근데 직권주의 입장에서는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한,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법원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기 위한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소송 조건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뭐 당사자주의적 입장에서는 기본 조건이다. 그냥 전체로서의 형사소송의 기본 조건인 반면에 이 직권주의 입장에서는 심판하기 위한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다. 이게 이제 소송 조건이라는 의미를 보고, 중요한 건 이 소송 조건이 흠결되면, 중요한 게 뭐다? 소송 조건이 흠결되면 유무죄 실체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 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조건이 있고 없고 관련돼서 소송 조건이 있다. 그러면 실체 재판을 하지만 그 소송 조건이 없다, 흠결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뭐 절대적 소송 조건과 상대적 소송 조건이 있고, 적극적 소송 조건과 소극적 소송 조건이 있다. 그다음에 형식적 소송 조건과 실체적 소송 조건이 있다. 해가지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는데, 여기 형식적 소송 조건은 이 형식적 소송 조건은 소송의 절차면에 관련된 사유, 절차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소송 조건이 흠결된 경우는 그냥 공소기각, 그다음에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 기반의 판결로서 소송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 기각이죠. 자, 그 다음에 실체 소송 조건은, 자, 이건 유무죄에 관련된 거죠. 소송의 실체면에 관련된 사유를 소송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소송 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우리가 면소 판결에 의해서 소송이 종결돼야 되고, 이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송 조건은 흠결된 경우에 형식 재판에 연다는데, 그럼 이런 소송 조건 관련돼 가지고 소송 조건은 누가 조사하느냐?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이를 직권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토지관할에 대해서 다만 예외가 있죠. 토지관할은 피고인이 신청이 있는 때만 심사한다. 이런 소송 조건은 나중에 증거 파트 가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냐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이 필요하냐 했을 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소송 조건은 이제 흠결 관련돼 가지고 불기소적 부분 또는 형식 재판이라는데, 수사 절차에서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었다. 그런 때는 불기소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검사가 간과하고 공소제기했어요. 공소제기한 건 어떠냐? 법원은 형식 재판, 즉 면소 판결, 관할 위반 판결, 공소기각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즉 형식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 재판 우선의 원칙이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아까 면소 판결은 뭐예요? 면소 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 여기 보면 형식적 소송 조건과 실체적 소송 조건이 있었죠. 또 여기 보면 이제 면소 판결이라는 건 실체적 소송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면소 판결이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관할 위반 판결이라든가 공소기각 재판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절차적 그 소송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조건의 흠결이 여러 개가 이제 겹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뭐 공소기관의 결정,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 면소 판결 순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 제일 중요한 건 소송 조건의 추하는 어떻게 하냐? 불허한다. 소송 조건의 추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송 행위와 소송 조건의 것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수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